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다음 유치권은요, 법정지상권도 물론 이제 뭐 그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강행 법규라고 해서 뭐 특약으로 뭐 배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죠. 동일인 소유했을 때, 분리됐을 때, 경매나 공매 이런 걸 분리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물 소유자, 건물 낙찰받는 자의 사용 수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사회적 비용, 사회적인 어떤 파행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니까, 이거는 뭐 이제 뭐 후순위 권리에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유치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이런 거요. 그 보면 질권 같은 게 질권, 인질로 잡고 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도 인질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배관 설비나 이제 보일러가 다 꽝이야. 너무 이제 안 좋은 걸 써갖고 막 기름 가스비가 막 옆에 아파트는 막 한 달에 20만 원 나오는데 막 2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최악이야. 그래서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이거 못 사겠다. 이거 너 임대차 계약 위반 아니냐. 이거 네가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용 수익 못하게 어떻게 200만 원이나 말이 되냐. 이거 바꿔줘. 옆에 있는 아파트 20만 원 나오니까 다른 보편적인 그런 세대는 20만 원 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일러 바꿔줘라. 안 바꿔줘. 그럼 내가 바꿨어. 그럼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킨 거잖아요. 이건 보일러 설비하고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유익비라고 하는데, 이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이 자본적 지출, 유익비에 투하된 그런 이제 유익비가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근데 만약에 이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 물건을 딱 잡고 안 비워주는 거지. 유치권 판결 받아갖고, 유치권이 있으니까 유치권 신고하고 유치권 판결 받아갖고 그 유익비를 상환해 줄 때까지. 그리고 뭐 과실수취권 이런 게 있어요.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그 물건에서 과실이 나왔을 때 뭐 임류라든가 뭐 기타 등등 거기서 뭐 자판기 이런 거에서 뭐 아더 인컴이 나왔을 때 그것을 뭐 지가 꿀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용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안 되고, 다만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어디서 알 수 있냐?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다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유치하지 않는 유치권은 사실상 유치권 부존재소 같은 거 했을 때 무조건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매 그 법정 자체에서도 그런 유치권 인정 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말소되는 권리는 뭐 다 근저당, 과압류, 임차권 가처분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담보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은 임차권이든 배당 요구를 하면 다 뭐 말소가 되겠죠. 다만 이제 선순위 전세권,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한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전세권은 다 말소가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뭐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뭐 가압류 가처분 다 있겠죠. 그런 게. 후순위 가처분 중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 금지 가처분, 철거를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승계를 받는다, 인수된다. 조원. 내가 이런 것도 적어놨었구나. 말소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 거죠. 신탁 원부, 각종 대장, 감정평가서, 각종 권리증, 각종 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환지 증명서, 환지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주권에 관련되는 증명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해야지. 그냥 어디 이렇게 복사한 거 아니면은 그냥 메모된 거 이런 거를 보고 하시면 안 되고, 법률상 효력이 있는 그런 문서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된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권리는 등기부 등본이다. 오로지 권리는 등기부 등본이다. 권리는 등기부 등본.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이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건축물 대장 이런 거겠죠. 물리적인 치수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다. 토지 대장의 대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급 대상자가 있어요. 그냥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를 받았을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즉 바꿔서 얘기하면 도시 지역에 보면 그 전답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도시적 외의 것은 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농취증은 또 지자체 조례로 발급 어떤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지만 농취증을 발급해 준다거나 그런 어떤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24에 농취증 발급을 신청해 놓고 탱자 놀고 있다가 매각 허가 신청 기간 한 일주일, 보통 이제 최고가 매수자 낙찰이 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데 그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24에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해놓고 탱자 놀고 있다가 발급이 안 돼갖고 불이 나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그 농지라면 농취증 발급받기 위해서 모든 그런 역량을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농취증을 받아서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이 몰치되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일단 만약에 농지라면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해라. 정부 24에도 하고 현장 가서 또 공무원하고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게 지금 농취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에서 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다운받아서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한다. 듀얼 모드로 2개 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1000평방미터 미만의 그런 농지를 주말에 가서 뭐 상추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것들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신청서를 다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것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농취증 담당자, 보통 농업경영과 뭐 이런 데서, 농업과 이런 데서 발급 담당을 할 겁니다. 농지를 낙찰 받았다면 제가 또 조언도 적어놨네요. 농지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 뛰어야 한다. 정부 24로 신청을 하고 난 뒤 비교적 가까운 곳에 발급기간이 있다면 신청 서류를 모두 갖춰 지참 후 방문하여 더 빠른 쪽을 선택하기를 권장한다.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농취증이 제1순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대항력이라 하면 물론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뭐 사용대차나 임대차 그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지만 전입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목적물에 직접 짐 들고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뒤 그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주택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내가 거기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뭐.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는요, 우리가 이제 그냥 신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가 있고, 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어떤 요건이나 뭐 그런 어떤 형식에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그 행정청에서 전입신고 관청에서 수리를 해줘야지, 컨펌을 해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있는데, 주민등록에 따른 전입신고는 수리를 해줘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냥 짝퉁 위장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다 해주는데, 임대차 계약 쓰면 다 해주는데, 원래 원칙은 실질이 성립이 돼야지만 해주고, 만약에 실질이 성립되지 않으면 퇴거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입신고를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전입 빼려면은 통장 있잖아요. 통장 이런 사람들한테 확인 받아갖고 같이 이렇게 입보자, 확인자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제출하면 퇴거 처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다음을 볼까요? 대항력 발생 시기는 00시부터 발생하지, 00시부터. 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춘 다음 날 00시부터요. 네, 여기 00시부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2011년 12월 1일부터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2011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2011년 12월 15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16일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근데 여기 입주를 안 했어. 인도를 안 받았어. 그러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췄을 때,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선변제권이란 이제 근저당권의 어떤 순위, 물권적 채권이지만 물권적 순위 보전 효력을 준다는, 순위를 부여해준다는, 물권적 효력을 부여해준다는 건데, 즉, 바꿔서 제가 대항력을 갖추고, 즉, 전입신고 플러스 건물 인도, 그 다음날 00시에 대항력을 갖춘 거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이날 같이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했어. 그러면은 같은 구 같은 경우는 그 순위번호 다른 구 같으면은 접수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수번호,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00시부터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어. 그날 만약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럼 근저당권자보다 다음 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순위가.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2024년 12월 15일 날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고 건물 인도받고 이제 그 다음날 00시가 됐어요. 16일 날 00시가 됐어요. 그럼 대항력을 갖춘 거잖아요. 이때 그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권적 순위도 채권이지만 채권의 물권적 순위도 이제 보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00시부터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날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00시부터 이제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저당권은 아침에 이제 은행 업무 열었을 때 했을 거예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더 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근데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버팅겨야 돼. 대부분 버팅겨야지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입 신고하고 이제 저기 했는데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요, 이게. 그래, 요거는 또 이제 장구한 또 뭐 어떤 그런 판례도 있고 막 사례들이 막 또 이제 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다음 차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